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광훈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응원으로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잘 마치고 또 훌륭하신 변호사님들의 조력을 받아서 여러분이 다 들으신 그대로 시대적인 판결문을 내려주셔서 이제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대한민국은 이 국가가 한 국가가 세워지고 발전되어지고 하는 이 과정에서 중대한 지금 시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부와 거기에 관계된 총리라든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입만 열면 엄중한 상황을 노래처럼 부르거든요. 그럼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엄중한 상황이 뭔지를 모르고 코로나를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국민들을 협박하는 용어로 엄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국가의 엄중한 상황은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체의 이 건국 정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산업화를 거쳐오는 과정 중에 지금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엄중한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애국 성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새해에 제가 이제 이번에 판결받은 판결문을 그 내용이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 국민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성희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강현채 변호사님 다 아시죠? 네, 우리 우리 새해부터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판결문을 듣는 피고로서 앉아 있으면서 정말 이 지진이 나는 것 같은 우주가 그때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그 충격을 받은 내용은 우리 근대사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선언문, 연설문, 또 어떠한 무슨 규칙 이런 것 중에서 뭐니 해도 제일 먼저는 3.1 독립선언서 1919년이죠. 독립선언문 파워당원에서 읽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큰 시대의 분수령을 가르는 명문장의 연설로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선언, 한성감옥, 그 다음에 그것이 확대되어서 발표된 것이 1948년 8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이루어졌던 건국연설. 그게 두 가지 용어죠. 자유와 평화인 것입니다. 그 연설문은 세계적인 연설문, 아브라함 링컨이든지 조지 워싱턴, 절대로 밀리지 않는 그런 연설문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방송하러 오기 전에 대한민국을 세웠고 발전시켰고 이끌어왔던 중대한 또 연설문 하나를 직접 제가 듣고 왔었는데, 이따가 혹시 기술적으로 되면 한번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왔는데, 이야, 그 시대에 저건 누가 작성했는지 내가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정말 대단합니다, 보면. 그러고 나서는 그 후에 김영삼, 김대중을 거치면서는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거 전부 다 시루떡같이 생겨서 버석해서 세계 앞에 내어놓을 만한 문장이 없고, 그나마 내용과 문장은 없어도 하나의 의미적인 선언은 역시 직선제 6.29 선언,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서로가 자기가 했다고 싸우는데, 어쨌든 6.25 선언 때문에 민주화가 마무리된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후에는 이렇다 할 대통령들의 연설이나 문장이나 또 어떤 선고문이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어제 그저께 제가 당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를 재판한 허선아 재판장님을 비롯한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읽은 그 내용은 저 개인에 대한 한 사건의 판결문이 아니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3.1 독립선언문, 그 다음에 이승만의 건국연설,
박정희의 국민교육헌장 6.29 선언에 이어가는 근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하나의 큰 분기점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이 재판부에서 판결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을 연설문으로 작성을 하면 이거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를 바로 세우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겠다 하여 그 내용을 함께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재판에서 이루어진 판결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 실감있게 알기 위해서 저에 대해서 검사 쪽에서 무엇을 어떻게 그 법률용어를 뭐라는 거죠? 공소사실. 공소사실을 제기를 했는가. 그 내용은 뭐냐면 검사님은 신고하고 고발한 그 저쪽에 그 나쁜 불순자들의 그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어찌하든지 이제 피고인 저를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를 정화한다, 검사는. 그렇기 때문에 뭐 숨소리 하나라도 잡아내가지고 재판부에다 넘겨서 대한민국의 이런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검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니까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변호인이고 마귀가 고소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꼭 검사님들 보면 마귀같이 해요. 마귀같이. 이야, 그 안 해도 된 말을 말이죠. 그냥 찔러대고 말이지. 그냥 뭐 있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저를 계속 감옥 생활 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 보신 그대로 다 무혐의 무죄로 확정이 됐는데, 일단은 우선 우리 이상희 변호사님 쪽으로부터 네. 그 공소 사실이 네. 그 일단 단어가 무엇이며, 네. 그다음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양 변호사님이 이제 적어가면서 공소 사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하는 것이죠. 네. 그 목사님에 대한 기소된 기본 사실은 네. 작년 광화문 집회에서 네. 그 2019년 12월 2일, 5일, 7일, 9일, 네. 양일 이제 10일까지 네. 한 네. 발언 중에서 이제 황교안을 중심으로 한 자유파가 단합해서 우리가 총선에 이겨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선거 운동이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목사님께서는 공직선거법으로 이미 그 집행유예가 있기 때문에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분께서 그걸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해서 구속영장이 됐고, 그 내용이 이제 사실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영장을 발부했던 김동현 판사는 그 사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성준 검사님. 아니요. 그 김동현 영장 판사. 영장 판사는 그렇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도주 우려가 있다. 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했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판결 난 거에 보면 죄도 안 되는 사건을 가지고 사실 영장을 발부한 형태가 됐고, 또 설령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목사님께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거는 또 중대한 형을 선고하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거 내용에서 그 발언한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다, 선거 운동이다라고 했던 것인데, 이 허선화 부장님이나 이 재판부에서 이건 선거 운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니까 더 이상 뭐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소된 게 문재인 간첩,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사를 시도한다, 이 두 가지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경찰에서도 이거는 무혐의로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검사님께서 이제 기소하는 단계에서 사실 공직선거법은 좀 약한 것 같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혐의 난 걸 그 고발인이 고발 치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도 묻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선거운동, 목사님께서 광화문 집회나 여러 집회에서 발언한 것이 자유로운 정치적 비판이냐, 아니면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냐, 아니면 이것이 선거운동이냐,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을 보고 이게 간첩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이게 비판적 견해냐, 수사적 표현 아니냐,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비방 목적의 어떤 사실 적시냐라고 하는 것이 이 재판의 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의 전체적인 큰 틀을 설명을 한번 드리면 사실은 저에 대한 제가 강화문 운동을 하고 지방에 쭉 집회를 하면서 주장했던 것은 뭐냐, 반드시 문재인과 문재인의 주사파 정부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북한으로 가려고 한다. 그 증거들은 수도 없습니다.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제1일성이 뭐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통령이 세계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미국의 펜스가 누굽니까? 그분이 부통령입니까? 미국은 상원의원 하나라도 보통 적은 나라에 가면 대통령보다 더 세거든요, 상원의원이. 근데 미국의 부통령이란 말이에요, 펜스가. 일본의 아베, 우리는 일본을 쪽발이다 우습게 보지만 일본을 쪽발이다 우습게 보는 세계 나라 중에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답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아직도 세계 제2입니다. 이 군사력 제4위고 그런 아베를 앞에다 앉혀놓고, 그리고 또 세계 여러 지도자를 모아놓고 간첩의 왕인 심영복이가 누굽니까? 통진당 사건에서 김정태하고 김길남하고 주동자들은 사형을 당했고, 바로 심영복은 20년 동안 미전형 장기수로서 감옥을 살다가 가짜 전향을 하고 나와서 나중에 나오는데 난 전향 안 했다 했던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그 사람을 나는 한국에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연설을 했을 뿐 아니라, 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를 부인한 겁니다. 48년 8월 15일 건국을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 아니, 자기가 뭔데? 아니,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한다고 국민 앞에 서약했잖아요. 헌법을 준수한다고 해놓고 8월 15일 날 연설할 때는 48년 대한민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건 헌법농단, 국정농단, 모든 농단을 다 붙여도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농단,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다 갖다 대면요 100배나 더 하거든요. 100배. 그리고 나중에 계속 이어서 서독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다가 부인을 시켜서 참배를 시키고, 그뿐입니까? 6.25 3대 정본부 김원봉을 국군 창설 유공자라고 떠들어대고, 그것도 내가 올 봄에 내가 감옥서에서 그 신문을 봤는데, 제주도 4.3 사건 4월 3일 기념식에 가가지고, 아니 제주도 4.3 사건이 뭡니까 그게 도대체가. 물론 그때의 제주도 4.3 사건 때 철이 없는, 또 잘 이해 못하는 국민들 좌측 우측에 충돌해서 희생된 국민들이 없는 게 있어요. 있으나 그러나 주동자들은 그건 누구냐, 김달삼, 이덕구, 이 사람들은요 제주도를 선동해서 4.3 사건을 일으켜 우리나라가 탄생한 50선거를 못하게 하려고, 결국은 제주도는 50선거 못했어요. 그 사람들 선동 때문에. 그리고 태극기를 다 내리고 인공기, 북한의 인공기를 기지마다 다 달아놓고, 나중에 결국은 우리나라 선거는 참여 안 하고 제주도는 북한 9월달에 북한 선거를 해가지고 선거함을 들고 배를 타고 북한에다 표를 갖다 바쳐서 그걸 끌고 간 김덕구 김달산 이 사람들은 북한으로 도망가서 북한 가서 장만것까지 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놓고 뭐라 그러냐, 먼저 꿈꾸던 차들이라고 국가가 사과하고 배상해야 된다. 이게 대통령입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예? 이거는 제가 기자회견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연설했다고 칩시다. 히틀러의 나치 히틀러가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긍정적인 면도 여러 가지 있다, 이렇게 만약에 연설했다고 하면 칩시다. 사형입니다. 사형. 바로 지금도 독일은 나치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나치를 흠모하는 말을 하면 벌금을 받습니다. 국민들이 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빨갱이 중에 빨갱이요, 이건 남로당 중에 남로당이요, 대한민국의 반란자 중에 반란인 제주도 4.3 사건의 주동자들을
먼저 꿈꿨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저는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런 철학이 있고 정치 소신이 있으면 혼자 북한으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문재인 혼자. 왜 대한민국 전체를 해체해서 국민들을 속여서 혼란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 6월 8일 날 문재인의 정체를 다 까발리기 위해서 7가지 조건으로 제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걸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국민들이 다 제 말을 듣고 광화문 광장으로 1천만 명이 뛰어나와서 한꺼번에 1천만 명이 모였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이 1200만이다. 1200만 저기 광화문 광장에. 이것은 야당의 정치인들 김종인 그 세력들까지도 계속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도권이 마치 지대한테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광화문 운동을 자꾸 폄훼하고 뭐 극우라 그러고 떠들대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뛰어나와서 정광훈 목사 힘으로 100명이라도 모을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누가 모아요, 모으긴. 국민들이 제 시국 연설을 듣고 다 같이 공유해가지고 분해해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때 조국 사태도 있고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연설하는 내용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 당신 그렇게 연설하면 안 되고 대통령이 돼서 국가를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는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됐다. 아니, 대한민국 헌법으로 대통령이 됐지.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됐습니까?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지막 말미에는 항상 하는 말이 당신이 간첩 발언을 하고 뭐 다 좋다 이거였는데 국민들 앞에 사과 한마디만 해달라. 그러면 내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제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오히려 저를 딱 찍어서 정남훈 구속시켜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이거는요 헌법농단을 넘어서 대통령 책임져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책임져야 됩니다. 그건 대통령에서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발언하는 발언들 중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위기 가운데 왔고 노재봉 총리를 비롯하여 정홍 총리를 비롯해서 뭐 여러 검사들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은 조용히 해체되는 수준에 있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시켜야 된다 하고 내가 연설하면서 특별히 이것을 피 흘림이 없이 이 사태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4.15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다 힘을 합쳐서 정상적인 투표 행위로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연설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깜뽕에다 넣기 위해서 그 전에는 사실은 뭐 내란 성동 혐의 또 뭐 집시법 위반 또 무슨 뭐 모금법 위반 또 무슨 학위 위조 뭐 수도 없이 나를 고발해서 영장을 치고 해서 안 되니까 아니 이번에 다 무죄 받은 거 그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칠 때는 구속영장 판사들을요 전부 전라도 판사들 다 바꿔버렸어요. 왜? 정상적 판사들은 정당원을 맡겨놓으니까 다 기각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 판사 정급 출신 또한 나주 출신 네 그 사람들 자시하지 않습니다. 어디라고 감히 말이야 그래서 그 전라도 판사를 세워서 나를 딱 구속시켜서 내가 6개월 깜방 살다가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 전체적인 틀을 흐름을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뭐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싸울 의사도 없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싸울 수준이 문재인이 내 수준이 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는 목사예요. 목사. 저는 한국교회 대표입니다. 문재인하고 나하고 1대1로 한번 토론 한번 해볼까요? 그분은 이념에 미친 사람이고 정치에 미친 사람이지 그 사람이 무슨 국가와 인류와 인간의 애와 무슨 뭐 사람이 먼저도 사람 먼저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요. 예? 그래서 난 그런 사람하고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국민들이 자꾸 속아 넘어가니까 오늘 이 스판을 만들었습니다. 자, 강인재 변호사님한테 조금 전에 이제 검사 또 뭐라 그랬어요? 공소사실에 대한 디테일한 거, 네.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왜 나를 깜빡이 넣으려고 검사들이 자꾸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네. 먼저 이제 이번에 목사님 판결을 보고 목사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또는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놀라셨을 겁니다. 지지하는 쪽에서는 꼭 나오시길 바랬지만
전부 무죄라는 100%이 확실한 놀라운 판결까지는 또 놀라셨다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뭐 반대했고 뭐 아주 정광훈 목사는 이제 못 나올 거야 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멘붕이 왔는데요. 아까 검사 공소 사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공소 사실이 6개, 7개 가까이 됩니다. 그거 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요. 네, 먼저 국민들은 잘 몰라요. 예, 이번에 언론에서도 그냥 단순히 공직선거법 뭐 무죄, 명예훼손 무죄 이렇게만 났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놀라운 것은 총 죄 자체는 7개 가까이 됩니다. 아, 7개 가까이의 공소사실이 들어갔고 전부 무죄가 난 겁니다. 그 사실은 기자들도 마치 뭐 특정 일부만 무죄인 것처럼 할 게 아니라 사실 간단하게는 전광훈 목사 7개 공소사실 전부 무죄 이렇게 헤드라인을 내면은 더 심플했던 건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내고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무죄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전부 무죄가 난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기가 사실 형사사건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검사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죠. 검사들도 다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법률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소를 해서 유죄가 나올 만한 것을 기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죄율이 상당히 낮은 건 대부분 아실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전부 7개 가까이 공소사실에 전부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수사, 정상적이지 못한 기소였다라는 걸 반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도 윗선에서 압박하거나 그렇죠. 정말 전광훈 목사라는 한 명을 표적해서 국가의 이 공권력, 수사권, 이 형벌권을 가지고 조져보겠다. 쉽게 얘기해서 맞습니다. 조져보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없었다면 그런 것이 완전히 없이 정상적으로 검사가 판단했다면 애초에 기소를 안 했을 사건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냥 무혐의. 네. 이 정도로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뭐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판례나 모든 걸 봐도 이거 내가 기소하면은 내가 무죄로 깨진다. 무죄로 깨지는 걸 좋아하는 검사는 없거든요. 그러면 무혐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애초에 그랬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번 사건은 우리가 재판 내내 모든 변호사님들이 주장을 했던 것처럼 완전한 표적 수사, 표적 기소, 그리고 죄가 안 되는 거, 애초에 선관위도 죄가 안 된다라고 자기들 법리적으로 봐서 안 했던 것을 다시 넣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김용민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이 민간인이 그 터무니없는 그냥 고발하면은 마치 그걸 가지고 수사하는 것처럼 하면서 대대적으로 고발되지도 않은 것까지 전광훈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캐고 사찰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무리하게 그래도 사실 법리적으로 무리하지만 어쨌든 기소를 해야 돼. 어쨌든 구속을 유지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됐지만 이번 판결은 저는 상당히 대단한 판결이라고 어쨌든 봅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로는 검찰의 그와 같은 이제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완전히 얄짤없이 100% 무죄라는 준엄한 판단을 해준 것이고, 그리고 이따가 제가 자세한 판결문에 있는 아주 명문장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순히 전광훈 목사님의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사법부가 지키느냐. 우리 사법부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정부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지를 선언한 판결이다. 거기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네네. 저는 당사자로서, 조사받는 당사자로서의 그 느낌을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에 대한 이 강력한 그 구속, 처벌, 또 나를 죽이기 위한 시작은, 국민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전 당사자니까 알죠. 북한 방송인 우리민족길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방송했냐. 전광훈을 죽여 땅에 묻어라.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북한의 우리의 적대국인 나라인 북한의 지시를 따라서 한국에 있는 청와대, 그다음에 행정부, 검찰, 경찰이 다 그에 따라 움직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증거가 뭐냐? 그거는 그 앞에 있었던 과거에 광우병 사태라고 아시죠? 그 광우병 사태 그게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광우병 그 먹고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 전부 다 그건 사기 아닙니까? 사기. 그 시작이 어디서 되느냐? 우리 민족끼리 방송에서 시작을 해서 그 방송만 하면 그 시청 앞 광장에 3만 명이 모여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늘 있어졌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인천의 메가드 장군 동상을 철거하라 이렇게 방송하니까 그 다음날 메가드 동상 밑에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그래서 나는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이 이미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순이 효순이 사건. 미순이 효순이 사건은 주한미군이 훈련 중에 일으킨 교통사고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에 있는 매체가 방송을 하니까 광화문광장에 2만 명이 그 다음날 바로 모였어요. 모여서 뭐 미국 놈의 양키 물러가라, 왜 애를 죽였느냐, 애를 장난치려고 죽였다는 거야. 그 장갑차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주한미군 사령관도 사과를 하고 그 후에 또 누가 사과했습니까? 부시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요. 부시 대통령이. 미군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독일에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그럴 때 군인이 있는 곳에는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교통사고가. 일본은요, 그 일본 그 미군이,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이 교통사고로 죽은 여고생들 9명 죽었어요. 9명.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말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왜? 자기 나라가 필요해서 미군을 원해서 거기에 갖다 놨기 때문에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일반 교통사고로 자기 나라 사람들이 교통사고 일으키는 거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유럽에서도 미군들이 사고 많이 납니다. 교통사고.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이 교통사고 난 거와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순이 효순이 물론 그 두 애기가 죽은 것은 슬픈 얘기죠. 나도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그리고 그 당사자인 부모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 딸들을 이용해서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미군이 우리에게 보상한 걸 충분히 우리는 보상받았다. 당사자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 시민단체, 좌파라고 나는 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종북이라고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서 그 다음엔 세월호입니다. 아니 세월호가 지금 언제 얘기입니까? 다 전부 대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그거 전부 무혐의 났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도 써먹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딱 걸려서 정광훈 죽여서 땅에 묻어라. 이제 순서가 왔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노영민 비서실장 오늘 그만뒀지만은 그 사람 하는 말 들어봤죠?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 살인자라고. 그거 보세요, 그 표현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부터 총지휘게 해서 경찰들, 이 사냥개 같은 경찰들을 동원해서 저를 뒷조사하고 우리 집에 카메라를 4대를 달아놔놓고, 그 전부 불법인데 고발해놨는데, 카메라 4대를 감시 카메라를 달아놓고, 아무리 털어도 제가 털릴 게 뭐 있습니까? 그쪽에 안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 경찰 안에도. 나한테 그 사람들 또 가르쳐줘요. 목사님 죽이려고 2가지를 사실 들었습니다.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돈이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목사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막 엉뚱한 걸 가지고 계속 하다가 드디어 선거법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렇게 이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북한이 우리나라에 장관 임명하는 것까지도 다 잔소리하고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용서하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뭐 떠들고 우리나라의 행정부 청와대가 뭔 말 한마디 하면 뭐 삶은 소대가리라 그러고 말이지 무슨 뭐 아니 그래도 말도 한마디 못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안 잡혔습니까 북한에? 아니 정상적인 대통령 같으면 북한이 그렇게 말하면 같은 급의 유감을 발표를 해야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무슨 뭐 인간이 아닙니까? 우리의 대통령을 놓고 삶은 소대가리라 해도 가만히 있고 말이죠. 이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판도가 노재봉 국무총리가 하는 말대로 대한민국은 조용히 해체 수준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하는 말이 저는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항운동을 저는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절대로 대한민국을 저는 북한에 넘길 수 없고, 지금도 보십시오. 이인영이가 뭐라고 합니까?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과 주식을 사겠다. 대한항공 먹었죠?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주주권 행사해서 대한항공은 거의 해체 수준까지 가 있죠. 삼성 지금 죽이려고 얘라 이 나쁜 놈들아 이게 도대체가.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삼성전자 주식을 다 뺏어가지고 삼성전자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북한에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북한의 사람들이 한국의 부동산과 주식을 사게 했다는 말은 뭐냐? 한국 돈을 북한에도 비밀로 갖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래서 우리 강화문 운동을 한 우리 애국 국민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그래서 제 한 개인이 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얼마나 생각이 깊었겠습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쭉 살펴보면서, 또 저도 인간인지라 중간에 한국 선언을 하고 나가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뭐 나머지 생에 미국 가서 목회 조용히 편하게 살면 우리 가족도 힘 안 들고 나도 힘 안 들고 좋지 않느냐. 그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또 청와대 너 누구라고 말은 못해요. 말하면 또 처벌받으니까. 그쪽에서 나한테 수도 없는 회유가 왔었어요. 또 뭐 진도시에 땅 3,000평 사서 교회 잘 지어줄 테니 절대로 애국운동 하지 말아라. 이런 유혹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데 동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지금 다 부셔가지고 교회까지 다 쫓아내려고 지금 하는 마당에. 그래서 저는 끝까지 저항할 것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말 것입니다. 일단은 저의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이제 양쪽 변호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강원광장에서 자유우파 정당은 하나로 합쳐서 네.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서 4.15 총선을 이겨야 된다. 네.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어떻게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제 변론의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2일 날 네. 목사님께서 네. 계획적 의도적으로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자유파 정당을 중심으로 단합해서 4.15 총선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했다는 것을 했지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사실 그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짧게는 작년 6월 8일 시국 선언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똑같은 말 해서 자유우파가 중심돼서 공산을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공감한 분들이 8.15 집회에 대규모 나왔죠. 그렇죠. 또 그분들이 다시 시민단체가 결성이 돼서 9월 달부터 범투고이라는 다시 범국민 수정본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했고, 그 결과 잘하는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4일, 10월 25일부터 계속 같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논리였습니다. 선거운동을 하기 전에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럼 6월 8일부터 같은 말을 했는데 왜 그 시점에 갑자기 선거운동이 되느냐. 그 다음에 12월 10일 이후부터는 또 목사님이 또 비판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1월 달에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했어요. 그러면 유독 그 시기에 황교안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이름이 들어갔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변론의 방향을 목사님께서 하신 것이 6월 8일 시국 선언부터 했던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씀을 지난 10년 동안 계속 같은 말씀을 대한민국 자유헌법을 지켜야 된다. 자유우파라는 개념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그 헌법적 개념의 자유,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파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헌법을 지키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는 건 자유우파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당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 반대 증거가 뭐냐면 목사님께서 민주당 뭐 이렇게 지칭한 것이 아니라 주사파 정당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대립된 개념으로. 네. 근데 한국에는 주사파 정당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김문수 지사님 같은 분이 전향을 안 하면 주사파 정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하태영이라든지 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입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재호 장관님, 최광 장관님, 이충근 박사님, 이동우 교수님 이분을 불러서 이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부분의 객관적 전문가들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그 증언을 통해서 결국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운동이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헌법 21조에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그 내용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허선한 판사님께서 그 부분을 아주 주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 어떤 사실관계를 다투고 이 사실이 맞냐 안 맞냐를 따진 게 아니라 유무죄의 판단, 제가 이 판결문이 아주 독특하다는 것이 큰 제목으로 유무죄의 판단의 근거를 딱 설치합니다. 그 첫 번째 제목이 타이틀이 뭐냐면 민주주의의 근거에 되는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는 두 가지 개념이에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신앙의 표현의 자유, 이런 표현의 자유를 가장 근본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얘기하면서 어떤 제한을 해야겠죠. 네. 예, 무제한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른바 숨쉴 공간을 두도록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전제를 했습니다. 근데 허선하 부장님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허선하 부장님을 맹비난을 하고 있는 재판 쪽에서. 그런데 이 판결은 누가 내린 거냐면 대법원장,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8년도 후에 그 대법원장 취임한 후에 대법관이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사상 검증 또 이거 정책 표현을 해야 된다는 그 판결을 먼저 내려놨고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님의 가장 도움을 준 분을 전 두 분을 뽑는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라고 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고등법원에 유죄가 됐죠. 그렇죠. 그걸 무죄를 하게 된 근거가 뭐냐면 정치적 영역에서는 좀 더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치적 비판이라는 것은 좀 더 자유로워야 된다는 그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치 판례입니다. 네. 그 판례를 그대로 원형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로 김경수 도지사 부분을 1심에서 유죄를 했죠. 근데 서울고등법원에서 목사님 선고 직전에, 그러니까 결심 직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후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부분은 허용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헌법에서 내가 어느 당을 좋아한다, 어느 당이 싫다 이 말 하는 것도 다 선거운동으로 사전 선거운동 걸려서 네. 유죄를 받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걸 이제 그 판결문에서 명확히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부산 사건이거든요. 네. 네. 부산에서 내가 연설하다가 그때의 이제 4.15 총선에 대한 선거 분석을 말을 하면서 네. 지금 현재 제가 느끼는 분석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선거를 하면 사기 선거만 안 하면 일단은 자 부산에서는 6개는 다 우리 쪽으로 들어온 것 같다. 그 다음에 대구에 25개인가 그것도 맞다. 경북도 뭐 10몇 개 다 맞고 그 다음 수도권도 보니까 절반은 온 것 같다. 이렇게 되면 4.15 총선에서 잘하면 우리가 3분의 2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힘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 연설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저를 이제 물어늘어졌거든요. 네. 그 변호사님 전문가로서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선거 분석한 거. 유시민도 했잖아요, 똑같이. 다른 사람도 다 했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애초에 죄가 되지 않을 것을 기소를 했다는 것이고, 네. 이번에 딱 판결이 나으니까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변호사님, 동기나 선배 변호사님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니, 죄 없는 분을 그러면은 6개월씩이나 감옥에 넣어놓은 거냐. 전부 무죄가 나오는 이런 결과인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실 정도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 판결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물론 선거운동이 제한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그래서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예를 들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같은 것도 있어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범위의 정치 활동, 정치적 표현, 정치적 의사 발언, 이런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안 되고 이런 것은 다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 목사님의 발언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여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형벌로, 처벌로 제재를 해야 하는 그런 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님의 발언은 정상적이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상적, 통상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좀 글을 좀 보여드리면서 판결문을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자료 좀 띄울 수 있으신가요? 준비가 안 되시나요? 판결문 전체가 입력 안 돼 있나요, 혹시? 아니, 제가 따로 아까 체크한 거를 보내드렸었는데, 그거 이제 찾는 동안에, 예. 찾는 동안에, 네.
노무현 대통령 얘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현재 초임 그때 초반인데 열린당을 찍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게 그 얘기를 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죠. 네. 그래 그것 헌법재판소에서 때문에. 재판한 그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합니다. 그때도 지금 이번에 목사님 판결은 이 재판부가 이 재판부의 자의적으로 지금 뭐 좌파나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 판결의 이 기초적인 내용이나 네. 판결의 어떤 법리를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뭐 네. 판사가 뭐 어떻다 저떻다 막 이렇게 그냥 비판을 무식하게 네, 해대는데 네. 이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은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 다 우리 대법원의 그 선행하는 판례, 헌법재판소에 이미 판시됐던 것들, 아.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한마디로 이 판결을 표현하자면 법대로 판결한 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판결문 안에도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판사가 쓸 정도니까요. 이따가 한번 보시면 재밌으실 텐데 그 노무현 그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번에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변호인단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법리로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까지 갔었는데 그때도 그 정당을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후보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이거든요. 언제까지 가서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 유력하게 우리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목사님의 이번 발언들은 전부 다 보면은 심지어 정당도 특정이 안 돼 그렇죠. 있다고 지금 후보자는 나와 있어요. 고사하고 네, 후보자는 고사하고 그 시점에서는 어느 정당도 후보자가 전혀 없었기 그 후에 때문에 정당 이름이 수도 없이 예, 바뀌었죠. 네. 12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지, 목사님의 그렇지. 발언이. 선거는 4월 15일에 있었고 그렇지. 후보자는커녕 네. 정당도 전혀 막 30개, 50개씩 막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 자유한국당도 이름이 바뀌고 통합되고 그 과정이 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자유한국당이라고 꼬집지도 않고 자유우파, 이 자유 세력들의 연합 이런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선거운동이 될 수가 없는 말씀들을 해오셨던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기소를 했던 것이고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이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재판부가 이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고민을 하고 이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판결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이 제일 먼저 딱 첫 마디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 이렇게 제목을 딱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그렇죠.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이다. 그렇죠.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이제 이 판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도 보시면 아주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표현의 자유도 물론 법률상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의 근간과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함부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그 제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제가 이거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요. 네. 국민들이 숨쉴 공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지금 달리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주 우회적으로 이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을 썼지만 이 문재인 정권은 민주는커녕 이 자유, 민주 어떤 것도 지금 보장이 되지 않는 완전한 독재라는 겁니다. 맞아요. 국민들 숨쉴 공간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걸 딱 적나라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의 이 정도 발언을 가지고 형사 처벌까지 한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숨쉴 공간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와 같이 판결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도 뭐 인터넷 잘 못하는데 저 궁금해서 이렇게 좀 들어가 보면 그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많지는 않아요. 1%, 100개 중에서 한두 개 사람들이 거의 간첩과 비슷한 문제인식으로 그 재판부를 막 욕을 하고 또 정강훈 욕하는데 앞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이 해설을 하고 저도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설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자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와서 또 저를 욕하고 또 재판부에 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고소해서 처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재판부 뭐 미친 판사들 뭐 또라이들 뭐 이렇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을 간첩으로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공간에요.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1%가 있어요. 1%가요. 모든 이슈에 달라붙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퍼부어요. 거기다가 제가 거기에 당해온 주인공 중에 하나인데 저를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보통 세상 사람들을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잘 보면 그래요. 날 보고 빤스 목사라 그래. 빤스 목사요. 이거요. 그거 설명하려면 길지만 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거 나 하도 억울해서 김성규 장로님이 나는 안 했어요. 김성규 장로님이 고발을 해가지고 대법원 가서 50만 원씩 다 지금 벌금을 받고 있습니다. 날 보고 빤스 목사하면 무조건 50만 원 벌금 내야 돼요. 왜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당해봤거든요. 그 이번에도 보니까 또 지금 한 1%밖에 안 되는 그 댓글에 들어와가지고 그 건전할 뿐이 아니라 제가 아까 처음에 초두에 설명한 대로 이번에 판결한 이 판결문은 일반 판결문이 아니라 3.1 독립선언문 그 다음에 건국선언 내 이어가는 이 시대를 정말로 정돈하는 시대적인 판결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선언문이라고 내가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판결을 하신 재판부를 향하여 다시 말씀은 많지는 않아요. 1%예요.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막 극렬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면 앞으로 그 판사님들은 뭐 전문 분야의 분들이니까 대항은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단체가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경주에서 강의를 하다가 뭐라고 강의를 했냐면은 대한민국 건국 후에 70년 만에 제일 큰 거짓말이 하나 있다. 이게 뭐냐면은 1948년, 45년 8월 6일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9일날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졌을 때 우리 한반도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았다는 거죠.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근데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고 우리 한국은 이승만을 선택해서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고 북한은 세계 거지 나라 꼴등 그것도 인간이 살 수 없는 집단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의 팩트를 놓고 지금 우리나라에 수도 없는 젊은 애들이 정교조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역사를 왜곡시키냐. 이게 제1의 거짓말입니다. 미국이 히로시마 원자탄 나가사키 때린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러면 그 후에 우리 한반도는 우리끼리 잘 살게 놔두지 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9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일본군들을 몰아내고 미군이 와서 대신 일본군 대신에 미군이 우리를 지금 식민지살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는 해방이 되었어도 우리는 미국으로부터는 아직도 해방이 안 된 이 제국주의의 속국으로 우리는 지금 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가르쳐요 또 학교에서. 이러니까 지금요 그 교육을 받은 특별히 30, 40대 요즘 애들은 내가 확인해 보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은요 정교조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면요 막 소리 지른대요. 가세요 북한으로 막 그런대요. 그래서 20대하고 10대는 오히려 안 먹힌대요. 그러니까 걔들은 이제 뭐 햄버거만 주면 된대요. 햄버거만 주면 되는데 필요 없다고 그런 소리 듣기 싫다 그런데 진지하게 공부했던 30대, 40대 중에는 지금도 보십시오. 비율을 보면요. 그 거짓말을 지금도 믿어요. 믿어서 보면 거의 지금 한 5대5 정도로 내가 보이는데 믿을 걸 믿어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4.15 총선에 돌아온 총선에는 이거 역사를 잘못 가르치고 미국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식민지살이 시키려고 주한미군이 왔고 이거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미군이 한국에 2번 왔다는 것도 몰라요. 이걸요 그 좌파 애들도 모른다고요. 지금 현재 와 있는 미군은요 45년도 9월 달에 온 미군이 아니에요. 9월 달에 45년 9월 달에 온 미군은 1차 미군은 왔다가 다시 돌아가. 하지 중장이 이끌고 왔다가 다가서 내가 밑에서 왔다가
우리나라를 이제 정돈하고 네. 국가를 세워주고 네. 그리고 이제 남로당의 그 박은영 이놈들이 빨간띠 메고 시청 앞에서 뭐 양키 고음하니까 네. 아, 그래? 아, 나 우린 도와주려고 왔는데 니들이 가라 그래? 네. 그럼 갈게. 그래서 1949년 6월 30일 날 다시 미군이 갔거든요. 네. 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간섭 안 한다. 네. 네. 아, 니들이 도와주려고 왔는데 니들이 싫다고 하니까 그래서 에치슨 국무장관이 네. 우리는 한반도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공산주의의 남한을 막는 선을 일본의 홋카이도로부터 네. 그 다음에 대만, 네. 필리핀으로 정했다. 네. 그 선언을 그 유명한 그 에치슨 국무장관 선언 아닙니까? 네네, 진짜. 그 선언하고 난 1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김일성이 준비를 해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왜? 미군이 없으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 철수할 때 사정했거든요. 미군 가지 말아라. 가면 틀림없이 김일성 저놈이 내려온다. 그래도 미국이 안 믿고 이승만만 안 믿고 철수를 했고 나중에는 뭐냐면 가려면 탱크하고 포하고 비행기는 좀 놔두고 가라. 네. 그랬더니 뭐라 했냐 미군이 이거 놔두고 가면 너가 이걸 가지고 북침하려고 그랬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무기까지 싹 가지고 나오면서 싹 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은 열어준 거예요. 북한의 남침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6.25가 일어났을 때 미군이 한국에 오겠습니까? 네. 아니, 섭선마귀가 붙었는데 오겠습니까? 네. 아니, 한국한테 물러가라 해서 철군한 미군이 한국에 6.25 일어났다고 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이제 워싱턴 시간으로는 이제 그 저녁 9시인데 네. 우리는 새벽 4시고 네. 예, 그때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북한이 남침을 했다고 하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네. 빌리그램의 전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네. 일반 정치사에는 없어요. 네. 첫째 말이 이겁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신경 꺼. 네. 신경 꺼. 네. 그쵸. 그럴 줄 몰랐어? 그 왜 우리 미군 나가라 그랬어 너희들이? 네. 꼭 당해봐야 알겠어? 네. 우리는 안 가. 네. 니들이 선택한 결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바로 트루만 대통령의 제1성이었어요. 네. 이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네. 그 유명한 젊은 그 20대 말밖에 안 된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네. 그때 막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라디오 문화가 대한민국이 가정마다 라디오가 다 있었거든요. 네. 라디오다 대놓고 그때 텔레비전 없고 네. 라디오 문화를 놓고 설교를 해서 국민의 영웅이 된 그 목사님이 빌리그레함 목사님. 네.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을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왜? 네. 빌리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 평양에서 태어났잖아요. 아, 그렇죠.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선교하러 와서 다른 나라 나왔는데 저 일제시대 때 네. 그게 빌리그레함 사모님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빌리그레함 사모님이 막 자기 남편을 붙잡고 빨리 당신은 당신 말은 트루만 대통령이 빨리 전화해. 전화 안 하면 가만둬. 네. 한국은 나의 제2의 조국이야. 네. 빨리 미군을 재투입하라고. 네. 왜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50만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군이 안 가면 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한다. 네. 이러니까 여자하고 싸워서 이길 남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빌리그레함이 트루만 대통령한테 문장을 보면요. 일반 문장이 아닌 협박조예요. 협박조. 네. 네. 대통령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사하고 두 번째 뭐냐. 빨리 미군을 한국에 재파송하십시오. 한국에는 기독교인 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걸 당신이 지키지 아니하면 네. 하나님께 저주를 받겠습니다. 네. 이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그 다음 말은 이제 정치 역사에 다 나와요. 네. 유엔 총회 소집을 네. 지시하고 해가지고 2차 6.25 때 미군이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와 있는 이 미군을 불러들인 사람은 누구냐? 빌리그램. 아니 빌리그램이 불러서 왔지만 사실은 김일성이에요. 네. 맞죠. 김일성이가 6.25를 통해서 불러들인 거야. 이래놓고 지금 와서 이 좌파 빨갱이 요청북주의자 요놈들은 젊은 애들은 전부 거짓말로 뭐라 그러냐. 네. 미국은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뺏어가지고 식민지 사를 시키려고 미군이 와 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지금도. 네. 이걸 제가 마무리 시켜요. 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로 경주에 덕혜 호텔에서 강의를 하면서 네. 앞으로 이 따위로 벽사를 갖추는 사람들은 네. 처벌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4.15 총선에서 네. 200석을 이겨야 음. 제1의 거짓말하는 이놈들을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은
영남의 사람들은 멍청해가지고 수도권에 사는 자녀들한테 네. 역사도 똑바로 안 가르치고 네. 근데 호남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말이죠 막 수도권에 사는 자식들한테 무조건 뭐 어디 찍어라 계속해서 선거에 보면 결국은 범죄적 행위가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내가 연설을 한 거예요 사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죠. 네. 세 번째 사건입니다.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 선거법 위반 됐나요?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래서 선거법이 아니라는 걸 사실 재판장님한테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께서 하신 게 어떤 주장인지 혼자 일방적.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증인을 국제법 전문가인 이충구 박사님, 그렇죠. 그 다음에 이동호 그 북한 관련 그렇죠. 이동호 장관 교수님 두 분을 불러서 바로 그걸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두 가지 거짓말을 역사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냐 했더니 지금 말씀한 목사님 말씀한 똑같은 얘기를 증언을 했습니다. 그 파트는 내가 보니까 이제 이성희 변호사님이 네. 주로 이제 주관해서 증인들을 네. 선택해서 이제 하셨는데 네. 그게 참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재판부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요. 네. 재판부의 그 연령으로 봐서는요. 네. 그분들도 역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도 모르고요. 또 왜 그러냐면 저만 아니, 해도. 변호사님도 모른다 그러니 아니. 근데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다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재판부에서 증언하신 증인들 최광장관님 네, 이재호 장관. 장관님 그 사람들이 하도 증언을 잘해서 지금 그걸 책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총장님이. 네. 그러니까 그러한 증언을 통해서 재판부 더하기 국민 더하기 당사자들이 네. 또 검사님도 마찬가지고 네. 하하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네. 이렇게 남로당들의 후예와 주사파들이 네. 사기극을 펼치는구나 하는 것이 네. 이번 재판을 통해서 네. 좀 드러났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이제 목사님 유명한 이승만의 분노. 그렇죠. 이어서 이제 정원 목사님께서 왜 분노하는지, 그렇죠. 왜 그런 말을 한 계기가 된 것을 전문가 그 장관님들이나 그 교수님, 이충근 박사님 이분을 통해서 왜 그 발언을 하게 됐는지, 그 근거에 된 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역사 왜곡이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사실 정확히 몰랐고요. 네. 또 고시 과목에 그런 게 자세히 안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씀한 그 얘기는 제가 증인신문을 했지만 그 증인신문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있는구나. 그걸 처음 듣고 그걸 재판장님도 놀라셨을 거예요. 판사님도 놀랬고요. 맞아요. 지금 검사님도 사실은 너무 놀래갖고 거의 아예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정도로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요지는 뭐냐면 목사님 그 말씀하신 건 맞다. 그런데 그것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지금 역사 왜곡돼 있고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에 왜곡된 그것을 목사님께서 분노가 있으셔서 이것을 많은 분들, 목회자나 이런 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한 역사 강의를 한 것이지 그렇죠. 정치적 발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재판부에 설명했고 증인들 입을 통해서 그것이 이번 재판에도 큰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이 두 번째 거짓말이 6.25를 우리가 일으켰다. 네네. 이 내용인데 이거 좀 웃긴 얘기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걔들이 또 한 발 물러서서 뭐냐. 우리가 일으킨 건 아닌데 우리가 유도했다. 네. 북한이 내려오도록 유도했다. 유도선이 되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그 해방 전후사 인식. 네, 해전사. 예, 그 책을 쓴 고려대학교 최장기 최장기 교수님은 저자에서 요즘은 이름을 뺐대요. 네. 요즘은요. 네. 그분도 연세가 드니까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못 참습니다. 네. 왜 사람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어린 생명들한테 거짓말을 믿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느냐. 네. 여기에 대한 분노로 나는 강력하게 타격을 했는데 이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검사님이 강력하게 이제 했는데, 이번에 재판부가 그것도 또 무죄로 해놓고. 선거운동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 그게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건을 이제 우리 강 변호사님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이제 제가 여기 구리시에서 애국 기도회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연설은 정치 연설이 아니다. 나는 자유우파 정당 안에서도 주사파를 지지하는 놈들은 난 용서하지 않겠다. 반대로 민주당 안에서도 내가 친한 김진표 장관님이라든지 건전한 분들이 있다. 그분들도 주사파만 빼면 나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내가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선거법으로 또 이번에 네 번째 큰 사건을 걸었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네. 사실 목사님이 일단은 애국
강연이나 집회를 수십 년 전부터 해오셨다는 것도 이번 재판 과정에 저희가 증거 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 사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은 저희도 이번에 보면서 이제 다시 확인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은 뭐 이명박 정권이든 박근혜 정권이든 뭐 노무현 정권이든 이번 문재인 정권이든 꼭 좌우를 따져서 굉장히 좀 불합리하게 일방적으로 편을 들거나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하시지를 않으셨더라고요. 그냥 늘 한결같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늘 말씀하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건국의 4대 기둥. 맞아요. 그 건국 이념. 그 건국 이념을 지켜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맞아요. 대한민국의 뿌리가 또 기독교에 있다. 그렇죠. 이런 일관된 것을 위해서 수십 년간을 해오셨더라고요. 네. 그것이 증거로도 다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부에도 이 한 가지의 행동, 지금 검사가 기소한 이 몇 가지의 단편적 사실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에게 형벌을 매겨서는 안 된다. 이분을 보셔라. 수십 년간 한결같이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몇 마디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분의 의도를 재판부가 파악하셔야 한다. 이제 이와 같은 변론들을 변호사분들이 다 하셨거든요. 그것도 이제 재판부가 상당히 목사님에 대한 어떤 언론의 왜곡된 그런 이미지나 일방적인 그 매도 여기서의 좀 많이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벗어났다라고 저는 보여졌어요. 네. 목사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나 이 우리가 그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을 재판부가 상당히 거의 제한 없이 다 경청을 해주시는 거를 이제 목사님도 보셨을 텐데 그와 같이 이제 재판부가 다행히 계속 그 재판 횟수를 거듭할수록 이 목사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편견들, 오해, 몰랐던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강한 심증을 형성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저를 이제 기소한 내용까지는 안 갔으나 사실은 기소는 안 해도 내가 이 발언한 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것으로 기소한 동기가 된 몇 가지 또 논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자, 지금 이 시간도 지금 현재 대국민 사기극이 계속 돌아가는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겁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자 보십시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 말을 들으면요. 우파 국민들도 속아요.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뭐냐?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도 돈 갖다 달라면 돈 갖다 주고 염소 갖다 달라면 염소 갖다 주고 다 갖다 줘도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이충근 박사님께 물어봤어요. 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말은 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아무리 나쁜 평화는 없대요. 정치학 이론에. 말 자체가 없대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을 내가 계속 연설해서 강화문에서 계속 까발리니까 저쪽 애들은 나를 죽이고 싶은 거야. 네. 그 변호사님도 이제 그거 많이 들으셨죠.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표현이 대표적인 것이긴 한데, 이제 국민들이 조금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주사파 정부는 선동의 귀재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맞아요. 문구를 만들고 교묘하게 사람의 약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쟁은 누구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그 약점을 또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만 안 하면 되지 않느냐. 내 말이 틀렸어? 그렇지. 좀 맞는 것 같거든요. 전쟁은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마치 전쟁을 하자는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이 교묘해요. 생각해보세요. 전쟁 누구나 싫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라고 말하게 되면 전쟁만 안 할 수 있으면 인간이길 포기하고 살자는 소리예요. 맞아요. 북한까지 살아도 괜찮다. 네. 그러니까 전쟁 안 하고 그냥 인간이길 포기하고 살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이 두려워하는 걸 이용해서 이것만 아니면 되지 않냐 하고 막 뒤엎어버리는 식의 이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뭐 코로나도 그렇고 이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온갖 언론들도 보면은 아주 이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실이 아닌 걸 맞다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하는 것들이 상당히 능하다. 근데 사실 이 재판부도요, 그 재판부의 뭐 연령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사건 처리가 판사들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 처리하기도 바빠서 사실은 우리 일반 국민들보다도 뉴스나 어떤 칼럼이나 이런 걸 뭐 유튜브라든지 맞아요. 진지하게 볼 시간 자체가 없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네. 사실 네. 이성희 변호사님의 노력과 또 우리 측 그 전문가 증인분들이 워낙 또 잘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재판부가 재판 과정 내내 나라가 지금 문재인 정부로 인해서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도 잘 알게 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 고난을 당하면서 참혹한 마음은 경찰, 검찰 이게 수사받고 이제 특별히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을 먼저 해요. 조사관님, 내 대답 다 잘 해줄 테니 내가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뭐냐. 혹시 아침에 신문 보십니까? 물어봐요. 네. 우리나라에요. 조사기관, 경찰, 검찰, 교도소 공무원들이 신문도 안 보는 거예요. 아침에. 그 내가 펄떡 일었어요. 나 당신한테 조사 안 받아.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신문도 안 보는 공무원들이 무슨 놈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국민들을 지도하냐 말이야. 일본은 요일의 신문 하나만 800만 부에서 1000만 부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요일의 하나만 800만 부예요. 대한민국요 조정동 다 합해봤자 몇 부입니까? 그거 되지도 않고. 신문은요, 그 내가 한번 적어봤어요. 신문을 나온 걸 조선일보, 동아일보 적어보니까요. 올 4번 딱 적으니까 미국의 리더스 다이저스트 책 있죠. 책이 한 권이야. 그 분량이. 또 아침에 신문 한 권을 보는 것은 책 한 권을 읽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국민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공무원들이 신문도 안 본다. 내가 이번에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목사님 천만 다행인 것이 네. 신문을 보지 않는 대신에 이 유튜브라는 그렇죠. 매체가 생겼고 네. 또 목사님 같은 분들이 또 광화문의 그 수많은 성도들, 연사들, 전문가들이 또 끊임없이 그 현장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진실을 알려오셨잖아요. 그만큼은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국민들이 요새는 정말 활자보다 영상을 많이들 보십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사실. 맞아요. 네. 이 바쁜 와중에 운전하면서 뭐 밥 먹으면서 이렇게 틀어놓고 있거든요. 네.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 겁니까? 그럴 때 틀었을 때 이 네. 진실한 목소리는 없고 온통 선전, 선동, 왜곡, 거짓 이것만 판을 쳤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진작에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정말 목사님 같은 분께서 총대를 메고 나오셔가지고 현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그날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 매주 한 번씩은 수많은 전문가들의 옳은 소리를 들을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진짜 조회수도 엄청 났었고 그걸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거 분명히 이상한데 저 말이 맞는데 이런 어떤 의문을 국민들께 주셨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구속까지 되신 것 같다고 보여지고 정말 표적 수사를 당하셨는데 그래도 다행이죠. 지금도 국민들이 또 거짓말에 젖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안보는 미국을 잡고 가야 되고 네. 경제는 중국 잡고 가야 된다. 나 이 말에 대해서 이청구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청구 박사님 웃어요. 왜? 자, 안보는 미국을 붙잡고 가야 북한을 이길 수 있으니까 필요하고, 그러나 경제는 돈을 벌려면 중국을 잡고 가야 된다 그러는데, 나 이 박사님한테 배웠는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 있죠.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할 때 농산물이나 이런 것은 1차 산업 이거나 못 하잖아요. 우리 중국 것이 한국에 와서 바르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하이테크 사업 있죠. 기술초. 미국에서 가져온 이런 기술. 이걸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일본 거쳐서 가는데, 우리가 중국에다 수출하는 그 기술적인 이런 뭐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완성품을 만들어서 그걸 결국 어디다 갖다 파냐? 미국에다 판대요, 미국에. 그러면 어떻게 경제는 중국 잡고 가야 되느냐? 그래서 트럼프가 한 달 전에 그랬잖아요. 미국 기술로 만든 제품을 중국에 파는 나라는 용서하지 않겠다. 보세요. 네. 경제도 안 되는 거예요. 경제도 미국 잡고 가야지. 중국 잡고 간다는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주사파 정부는 계속 그러한 아주 야리까리한 그런 말이 마치 맞는 맞는 것처럼 것처럼 예, 요렇게 대비를 시키는데 그래가지고 국민들 속여먹거든요. 공산주의는 경제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사상과 그 정부 주도의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의 본질과 본능과 맞지를 않아서 그 성공할 수 없는 것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기 나라만 커지죠. 그렇죠. 자기 나라만 커지지 중국 손을 잡고 우리가 경제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딱 그런 식으로 계속 또 미화시키고 중국을 우호적으로 보게끔 하고 이 뭐 중국 배우라든지 이제 중국 영화 뭐 요즘은 이상하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제가 집에서 가끔 TV만 켜도 중화 드라마가 엄청 많아요. 기가 막혀요. 좀 완전히 그냥 친북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럴 때 정말 우리 뿌리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 빼고는 또 크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잠잠하고 계셔서 타격당하니까. 예. 젊은 애들한테 댓글 타격당하고 마치 모살이 저도요 옛날에 막 시달리고 막 반스 목사 막 시달릴 때 그때 우리 딸 한나가 미국서 그 일리노이 공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와서 막 우는 거예요 나보고. 얼마나 상처가 아빠 무슨 아빠가 죄를 졌기에 아빠를 향하여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중일 목사라고 하느냐. 나는 우리 아빠란 말을 학교 가서 말도 못해 나는. 그래서 울 때 야, 저 마음이 그렇죠. 이래서 보수 우파 정상적 지도자들 중에도 속으로 다 알면서도 이 강도 같은 놈들한테 이렇게 당하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뭐 목사니까 뭐 동남풍아 부르라 서풍 부르라 소용없다 이거죠. 근데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황교안 대표님이 네. 당 대표가 된 뒤에 네. 네. 한기총을 방문을 했어요. 네. 그 제가 그때 한기총 대표 회장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도 대표 회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쪽 나쁜 놈들이 이제 날 잘라가지고 정지가 됐는데 그러면 한기총을 방문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총리들도 네, 하게 네, 돼 있습니다. 뭐 총리들이 취임하면 한기총하고 옆에 있는 그 조계종하고는 늘 들려요. 좀 듣는데 또 오셨기에 뭐 저 혼자 맞이한 게 아니라 한기총의 어른들, 뭐 전직 대표회장들 다 이제 그 함께 영접을 하다가 이제 덕담을 하는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장로가 대통령 된 것이 네. 3명 있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됐죠. 그 다음에 이명박 됐죠. 김영삼 됐죠. 근데 장로가 대통령 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하나 빼고는 네. 꼭 보면 말이야 잘하는 것도 들어있지만 보면 꼭 망신시켜놓고 말이야 교회를 욕먹이고 그러니까 황교안 장로님은 사실 장로는 아니죠. 전도사죠. 근데 내가 덕담은 장로라고 해주고 혹시나 그 최후의 목표인 뭐 정치의 목적은 대통령이니까 거기 성공하면 제발 좀 잘하시라. 내가 이렇게 덕담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걸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어요. 아, 이번에. 근데 그거 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오늘 이 판례가 네. 명확히 된 부분인데 한번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옥상 보시면 이 판결이 뭐냐면 그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의 판결입니다. 보시면 표현의 자유에서 자유로운 토론, 민주주의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뭐예요?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서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게 뭐예요? 우리가 역사상 이승만 장로 무슨 얘기하면서 목회자로서 그렇죠. 신앙인으로서 야 내가 보기에는 장로가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야? 법적 판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로운 공간.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법적으로 필요한 숨쉴 공간이라 표현했던 거예요. 이 숨쉴 공간이 바로 이재명 지사의 판결에도 나온 것이고 또 김용희 대법원장께서는 2018년도에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이전에 뭐 유죄 받았던 그것도 다 문제 있는 판결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표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을 전부 다 유죄라고 막 했지만 이게 지금 다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목사님도 유죄받았다는 것도 보면 사람들이 엄청난 범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좋은 유튜브를 전송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무제한 허용되는 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규제라는 것이 지금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표현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정치적 의사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종교적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사람이 생존을 하고 그렇죠. 또 저 토론과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는 것을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원합의체가 되어 있습니다. 네. 7월.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냈습니다. 결국 이 그 허선하 부장님은 결국 저런 판결을 기초해서 목사님 걸 쭉 보니까 아 목사님은 이렇게 숨 쉴 만한 공간, 자유로운 의견을 표현한 것이고 또 역사적 교육을 위해서 네. 또 신앙적 자유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는 것을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 구조를 일반인들 모르실 것 같아요. 이 구조를 딱 보시면 저렇게 유무죄의 판단 근거하면서 센터를 아예 4번 대목차로 저걸 잡고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똑같이 않습니까? 아까 강희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숨쉴 공간을 마련해 둬야 된다는 걸 올해 7월 달에도 했고 네. 작년 2018년도 저 숨쉴 공간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장로로서 해야 된다는 것도 종교적 네. 표현의 자유, 네. 그 다음 정치적 표현 자유, 이 부분에 숨쉴 공간을 해당되는 곳, 즉, 네. 고발이 돼서 안 된다는 그런 걸 명시적으로 판시한 겁니다. 네. 지금 저기 댓글에 네. 올라오는 걸 이렇게 보니까 네. 황교안에 대한 말이 이제 아까 내가 한마디 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는데 네. 이 부분을 내가 말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막 토론이 붙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황교안은 꺼져라 그래. 어떤 사람은 뭐 그래도 황교안 필요하다 이런데 네. 황교안 그 장로님하고는 저는 그 옛날부터 좀 잘 알았어요. 네, 네. 잘 아는 신앙 때문에 알았는데 다 건너뛰고 네. 황교안 장로님이 총리 마치고 네. 이제 다 정권 넘겨주고 나왔을 때 제가 처음 이제 그 총리할 때는 내 자주 못 만나니까 네. 그 후에 이제 롯데호텔에서 만나서 점심을 뭐 청구하면서 네. 이렇게 네.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네. 타경민과 네. 정광훈과의 싸움이다.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저 황교안 장로님한테. 네. 저쪽은 타경민이라고 하는 아주 모사꾼이 있고 네. 나는 절대 타경민한테 지고 싶은 마음 없다. 네. 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두고 봐라. 타경민과 정광훈과의 싸움이다. 내가 이렇게 네. 말을 했는데 네. 그래 나서 이제 황교안 대표님을 도우려고 여러 가지 내가 자문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 황교안 장로님이 제 말을 참고를 많이 했어요. 뭐 저 당 대표 취임하는 거라든지 등등 해서 그때는 지지율이 38% 왔었어요. 네. 가다가 어떻게 황교안 장로님이 이끌어져 갔냐 하면은 우리나라 원로 목사님 중에 몇 사람이 있어요. 네. 참 이 원로 목사님들 중에 진짜 대부분 다 위대한데 그 몇 사람들은요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목사들 중에 뭐 보통 목사가 아니에요. 최고에 있는 목사들 중에 이 사람들이 황교안 장로님이 정나훈 목사 말을 참고를 많이 하는 걸 보고 하지 말라고. 이 노인들이 네.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네. 황교안을 불러가지고 나를 욕을 한 거예요. 네. 정나훈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야. 네. 장로님 정나훈 말 들으면 안 돼. 그때부터 황교안 장로님이 나한테 네. 통보서를 했어요. 목사님과 이제 같이 갈 수 없다고. 네. 황당해 아주 내가 장로님한테 돈을 달라 그랬어. 뭐 도움을 달라 그랬어. 나 오직 장로님 도와준 것밖에 없고 내 히딩크 얘기도 하면서 네. 아무리 박지성이가 축구를 잘해도 네. 히딩크 없는 박지성은 없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리고 히딩크가 박지성만큼 축구를 하느냐? 못하죠. 네. 다리 쩔룩쩔룩 하는 사람이 어떻게 축구를 해요? 그러나 히딩크는 밖에서 보면 박지성이가 어디로 뛰어서 포지션을 어디를 잡으면 볼이 글로 간다는 걸 뻔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독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가들을요, 아무리 정치 지가 잘한다고 들고 뛰어도 밖에서 자문하는 사람이 딱 보면요, 엉망인 거예요, 엉망. 네. 우리 자유우파 지도자들 중에 김종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저분들도 전부 황교안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뭐 잘하는 줄 알고 천만에 만만해요. 당사자 눈에는 안 보여요. 경기로 말하면 감독이 보이는 거지, 바깥에 있는 감독이. 네. 그렇죠. 감독의 말만 잘 들으면 이긴단 말이에요. 그 문재인은 왜 저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 대통령까지 하느냐? 문재인 아무도 몰라, 내가 볼 때. 그런데 타경민 말을 잘 들어요.
면목적 듣는 거야. 써서 읽으라고 읽고 그냥. A4 용지 가지고 대화할 때도 읽고. 네. 그러니까요. 나쁜 대통령이면 대통령까지도 되는 거예요. 우리 우파 지도자들은 보면요. 천재 같은 그 이승만 같은 천재적인 능력도 없으면서도 자문하는 사람들의 말을 오히려 강화문을 뭐라 그러냐. 네. 극우 세력이라 그러고 네. 전남은 또라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네. 황교안 대표님 보고 그래요. 그럼 잘 먹고 잘 살아요. 끝나고 헤어졌는데 지금 아마 황교안 장로님은 크게 후회를 하고 네. 어떤 기자가 그 인터뷰를 할 때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네, 황교안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후회하는 것 같아요. 뭐냐. 정강훈 목사는 어떠냐고 묻는데 정강훈 목사님은 대단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알았냐. 이게. 네. 그 원로 목사님들한테 그 완전히 사기당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사이로 총선에 망쳐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황교안 대표님뿐이 아니라 우리 자유우파 중에서 건전한 대한민국주의자. 저는 자유우파와 대한민국주의자를 정의할 때에 이번에 재판부한테 설명했습니다. 네. 첫째,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인정하고, 네. 그다음에 헌법을 인정하고, 맞죠? 네. 대한민국의 체제를 인정하는 사람을 나는 자유우파 국민, 자유우파 지도자라고 한다. 맞잖아요. 네. 네. 그 외에 나머지는 아니죠. 헌법을 부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네. 윤석열을 왜 좋아하느냐? 한번 연설하면요, 헌법이란 말을 4번, 5번 하거든요. 계속. 네. 그 다음에 체제에 대해서. 네. 이게 정상적 지도자죠.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많이 인용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계속. 계속니까 네. 말이야. 그래서 이제, 네. 이제 재판이 쭉 계속 6개월 했지 않습니까? 네. 이야, 근데 참, 한 개인이 난 정치가도 아니고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난 돈도 없고 한데, 변호사님들이 참 무료 변론을 해주시고, 이렇게 뭐, 애를 써주셔서, 이 장기 재판 한다는 게요, 이게 보니까요, 그것도 구속된 상태에서, 힘든데. 한 개인이, 변호사님들이 이번에 뭐, 10몇 명이 저를 도우셨는데, 이렇게 안 도와주셨으면, 이번에요, 다른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같은 제목을 똑같이 걸려들었으면, 100번요, 그냥 유죄로 끝나. 최소한 1년 깜빵으로 네. 살 겁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근래에 와서 그 윤석열 재판이 큰 영향이 된 것 같아요. 네네. 돼가지고 많이 이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돌아온 것 같고 이제 국민들이 조금 늦었지만 네. 이제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이제 그 뭐 대개문까지도 저게 아닌 것 같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저 하는 짓이 지금도 계속 유체이탈 발언하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유체이탈 발언, 변호사님. 네. 국민들은 어떻게 알고 말이죠. 아니 자기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아예 그냥 대놓고 그 수사하려는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면서 가장 최근에 제가 충격받았던 유체이탈 발언은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에 자기가 말로 자기가 해요. 이 정부 들어선 후에 단 한 건의 권력 농단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는 완전히 좀 병적입니다. 병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진짜 이 나라가 정말 심각하다. 목사님 항상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미친 자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위태로워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가 이 안에 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서 정말 임기를 채우면 너무나 우리가 극한으로 무너질 것 같아서 진짜 다시 한번 성령이 역사하셔서 근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그 유체이탈 중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K방역이라도 들어보죠. K방역은 뭐 지금 판판이 깨져 있고 지금 그나마 이 백신 구하는 것도 이제 엉망이어서 그 국민들이나 시민단체가 백신 구하는 그 상황을 말만 하지 말고 니들 말은 도저히 이제 못 믿겠다. 이 정부가 하는 말은요, 그 브리핑에서 나오는 이 말을 그대로 언론이 기사를 받아서 내는데 이 말은 전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이 왜곡했거나 과장했거나 포장했거나 진짜
알려야 될 걸 숨겼거나 막 이런 식이니까 믿을 수가 없어. 이 백신이 뭡니까? 국민들 지금 목숨과 관련된 거잖아요. 목숨 이전에 경제가 망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애들 학교도 못 가고 있고 그렇지. 모든 게 스탑이 됐는데 이 중요한 백신 가지고 도저히 말을 못 믿겠다. 언제 맞출 수 있다는 거냐? 그리고 구매를 했다는 거냐 안 했다는 거냐? 다 불명확해. 그래서 자료를 제시하라. 이때까지 진행해온 백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라. 도대체 백신 구입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그랬더니 뭐 비밀 사항이라서 공개를 할 수 없고 이러면서 최근에도 들통난 게 모더나 거 확보했다고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모더나가 이례적으로 공식 자기들 오해 안 받으려고 모더나는 또 이례적으로 공식 문건을 내가지고 입장을 말한 게 논의중이다. 확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돼서 또 기사가 나서 국민들이 경악을 했는데 진짜 이 정부는 입만 열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한다는 게 저는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진짜 국가 운영에 한 자리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데모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자리를 맡아서. 그러니까 사기 선거를 하려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3분의 2 만들어서 그 자기들의 목적지를 가려고 계속 K방역을 선전하는데 1,600을 썼대네요. 맞습니다. 홍보 비용만.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이라는 말을 사기칠 것이 아니라 대만을 말했지요. 대만을. 여러분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대만과 한국이 똑같이 바이러스를 같은 3월 달에 맞이했는데 대만은 즉시 막았기 때문에 지금 죽은 사람이 7명. 그죠? 네. 확진된 사람이 700명밖에 없어요. 대만은 청정국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K방역 떠들다가 아니 이거 한번 설명해서 150군데에서 지금 무료로 채취해서 검사 중 전수검. 네. 그게 이제 하루에 100명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인구 숫자 5,000명 하면 몇 명이 됩니까? 지금 보균자가 자기도 모르게 보균자가 돼서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4,50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4,50만이 지금 자기도 완전 모르고 4,50만이 지금 돌아다니는데 그걸 말을 안 하고 지금 150군데에서 무료로 해준다. 쇼에 다 쇼란 말이에요. 이게 다 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국민들이 K방역은 애초에 없었다.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하고 신규 확진자 수가 적으니까 그걸 가지고 4.15 총선을 치러버린 거예요. 정말 K방역이 잘 된 줄 속아가지고. 근데 이제 와서 자기들도 막 전수검사를 하고 막 이러니까 신경전 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대부분이 평균 1%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5천만 명을 하루에 동시에 전수검사로 지금이라도 해버린다고 그러면 50만 명이 나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50만 명 신규 확진 나오는 거라고요. 바이러스이 퍼지는 것은 거의 확률상 그렇습니다. 맞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꽁꽁 숨겨놓고 그 정치 방역을 했다는 게 뭐냐면 정말 이게 이 천인공로할 짓을 한 것인데 자기들이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수가 적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야 될 것도 안 하는 식으로 줄여가지고 신규 확진자 적게 나와서 자기들 유리하게 이용해 먹고 그렇죠. 사랑제일교회나 8.15 집회자들을 때려잡아야 될 때는 대대적으로 막 검사할 대상도 아닌 사람들까지 막 그냥 검사 안 하면은 당신 형사 처벌된다 막 집에 찾아오고 휴대폰 위치 추적하고 금융정보 추적하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해가지고 검사를 받게 해서 이봐라 이 사람들 확진 얼마나 많이 됐냐. 이런 정말 이 폐악한 짓을 버젓이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 추미애 소관안에 있는 동부구치소에 800명 나왔어요. 기가 막히죠. 거의 집단 소송해야 돼요. 추미애 개인한테. 돈 받아내야죠. 우리가 교회 상대로 피해자인 교회 상대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보십시오. 전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소송적으로도. 아니 바이러스를 감염된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지. 어디 정부가 피해자인 국민을 상대로 해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는 2배, 3배 손해배상을 내놔야죠. 법무부 장관이면서도 동부구치소에 800명씩 감염이 나오도록 만들었으면 형사처벌감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탄압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우한 바이러스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딱 막았어야 되거든요. 지금 영국 변종 바이러스처럼 연기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문재인은 뭐라 그랬냐. 4.15 총선을 이용해 먹으려고 중국 관광객을 초청했잖아요. 중국과의 관계를 국민 목숨보다 더 중요시한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정치적으로 들에 이용하는. 놀러 오라고 이딴 짓을 했잖아요. 와서 결국은 대구 사태가 일어났고, 근데 대구 사태도 잡았어요. 다 잡았는데 이 대원 동성애 클럽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그때에 지금처럼 추적했으면 우리나라는 끝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총리가 뭐라 그러냐. 동성애 인권을 생각해서 추적하지 않겠다. 그 순간에 이미 이 바이러스는 이 민중 속으로 네네. 오늘같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바이러스도 결국은 조사해보니까 이태원 바이러스 GS 76이 운전기사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서 전파됐는데 다른 데는 다 최초의 확진자, 최초의 전파자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언론에 발표하고 누구에 의해서 시작돼가지고 네. 우리 몇 명 들었다는데 우리 교회는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최초의 전파자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제일교회는요. 사랑제일교회가 바이러스 창시자예요. 장시자. 교회가 바이러스를 목사님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목사님이 허선아 부장님한테도 저희가 그걸 해명했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위협한 집회 했다든가 방역을 도전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게 어디서 찾았냐면 지금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해봤더니 8월 12일 날 최초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합니다. 근데 봤더니 그보다 더 일주일 전인 8월 3일 날 사랑제일교회에서 명단을 성북구청에 보내준 겁니다. 그렇죠. 50명이. 그 말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GH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그때 안 한 겁니다. 맞아요. 이 문제 때문에 광수에서 갑자기 사건이 싹 사라지게 된 겁니다. 방역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네. 일주일 정도 명단을 준 분이 어떻게 됐겠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균 감염률이 강원 전체 했을 때 아까 1%가 있는데 1% 이하로 나왔습니다. 평균 이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부에 그에 비해서 지금 나오는 거는 몇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제일교회에서 감염됐다는 거는 네. 지금은 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허선아 부장님한테도 그거를 저희가 충분히 해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설령 그때는 자료가 어떻게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보석을 취소했지만 네. 그 허선아 부장님께서 이번 선고할 때 바로 그 말씀했어요. 오늘 내가 이 선고하는 이 판결은 감염법 위반, 위협한 집회 맞아요. 선고한 이 재판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자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맞아요. 여기는 단순히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이 두 개의 한정에서 하니까 유념하시라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 말은 바로 목사님의 억울하게 보석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과해야 하는 미안하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것도 사실 다 잡혔거든요. 네네네. 다 잡혔는데 그대로 잡힌 상태로 갔으면 바이러스 끝날 텐데 네. 8.15 우리 집회 못하게 하려고 네. 국민들한테 임시 공휴일 한 개 더 붙여줘가지고 쿠폰 나눠주고 놀러가라고 그거요 강화문에 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강화문에 한번 왔던 국민들이 돈 몇 푼 받고 쿠폰 받았다고 놀러 가겠습니까? 8.15에 확 모여버리니까 그때 다시 이 사람들이 또 지금 탄압을 하려고 막 강화문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 다 조사하고 막 난리거든요. 중대 확진자 수 늘리려고. 늘리려고.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머리가 새머리예요, 새머리.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나쁜 짓이에요. 네, 다 드러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시간을 한번 마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 건국 70년 만에 국가에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온 것은 경제가 아니고 바이러스가 아니라 문재인 주사파 정부의 이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그 비서실장 바꾸고 장관 명령 바꾸고서 조를 하는데 바꾸면 뭐합니까? 정책을 바꿔야지. 정책을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죠. 저 소득주도 경제성장 이제 안 하겠다. 네네. 그래야지 그걸 안 바꾸고 사람 똑같은 사람 종류 같은 사람 계속 바꾸면서 또 국민들 속여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속여먹을 시간도 없어요.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 분야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변호사님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마무리. 제가 한두 가지만. 마무리 말씀을.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 게 사실 언론 보도 나간 부분이거든요. 이 KBS 보도 보시면 아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거법 위반해서 무죄 난 걸 기사를 하면서 이 아이러니하게도 공직선거법이 목사의 메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을 못합니다. 왜냐? 김경수 의사 재판을 환영했잖아요. 민주당은. 그렇죠. 그러면서 문제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심에서는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고영주 변호사님 그 공산일 표현과 했는데 저 판결도 나중에 대법원에서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숨쉴 공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공인이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공적 비판이 아주 넓게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숨쉴 공간에서 자유로운 의사표시, 비판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설령 거기서 조금 실수가 있어도 그걸 처벌하지 않아야지 숨을 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서 문재인 간첩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그런 얘기도 없는데 혼자 그렇게 했으면 그거는 처벌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하고 의견 표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유적 수사적 표현을 했고 이거 역시도 그 2018년도 대법원 판례, 김영구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시청자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판결은 오늘 목사님의 이 판결은 기존의 그 김영구 대법원에서 일어났던 모든 판결을 써머리한 판결이고 또 목사님 개인에 대한 판결을 넘어서서 많은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 특히나 예배, 종교의 자유를 하는 것과 또 동일한 선상에 있는데 그런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주 기준점이 되는 이정표가 되는 이 판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설령 항소한다 해도 검찰에서 고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근데 법리 판단을 하는데 대법원에서 한 걸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단언컨대 공직선거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KBS에서 얘기한 것처럼 명예훼손죄가 2심 된다는 말은 공직선거법 문제가 안 된다는 걸 KBS도 자백한 겁니다. 그러면 명예훼손 부분 역시도 이 부분은 판례에 따른 거기 때문에 목사님에 대한 부분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걸 제가 한번 코멘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또 앞으로 새로 또 고발한 게 2건이 또 따라오고 있죠. 근데 그것도 이 판결로 인해서 그것도 공직선거법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운동이 아니었는데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이미 전제가 됐기 때문에 이하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무죄입니다. 네. 저도 재밌는 마무리 발언 또 해주실래요? 이 간첩과 관련된 부분이 특히 재미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간첩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무죄가 무죄라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이 재판부가 이 대깨문들은 어떻게든 이 재판부가 마치 이제 또 편향돼서 엉뚱한 잘못된 판결을 낸 것처럼 매도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겠지만 그냥 법리대로 판결한 겁니다. 그렇죠. 법리대로 그러니까 판결한 거기다가 겁니다. 내 이름 빼고 예. 김경수를 넣으면 되죠. 누구를 넣어도 누구를 넣어도 사실은 맞습니다. 아무 비판을 못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 그래 또 오해하지 말라고 이제 재판부가 말한 것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든 보수든 표현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서로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도 썼고요. 그리고 간첩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문재인 대통령 간첩이다라고 말하는 과정에 목사님은 항상 뜬금없이 자의적으로 어떤 비판을 하시지 않는 건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전에 근거를 사실에 기초해서 대시거든요. 재판부가 여기서 지금 언급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 윤희상의 묘소에 참배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조국이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사회주의 관련 주제를 다룬 논문을 작성한 것도 사실이다. 맞아요. 이런 말을 적시를 하면서 문재인은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검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대통령인데 어떻게 사상 검증을 안 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맞는 대통령이냐 아니냐?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생각과 말을 하느냐? 그럼 바로 탄핵 사유거든요? 그렇죠.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목사님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기초하거나 이를 전제하지 아니했다. 허위 사실에 기초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의 검증 결과로 제시된 표현들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대단했어요. 지금 거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지금 보면, 이 부장님께서 지금 그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의 뜬금없이 한 게 아니라, 그 부장님께서 8월 30일 날 성명을 구했어요. 진짜 목사님이 얘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평창 동계 일편에서 이렇게 한 사실이 있냐? 증거를 내라. 그 다음에 김원봉을 국군 창실을 한 거 있냐? 그 다음에 이걸 동백나무 진짜 헌화했냐? 그 다음에 조국에 이런 논문이 있냐? 이걸 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 증거 제출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후보가 언제 등록됐냐가 이제 재판 검사한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언제 등록됐더니 3월 27일, 6일, 7일 양일간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 검사님에 대해서 아주 뼈아픈 질문을 했어요. 이게 문재인이 대통령인지 개인인지를 밝혀달라고 했어요. 원래 기소할 때는 대통령 문재인을 했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공적 지위니까 공사를 바꿨어요. 이미 그게 잘못됐다고 스스로 검찰에서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정황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개인 문재인에 대해 절대 한 적이 없어요. 왜냐? 그 영부인 자체도 대통령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 뭐 부인이 가서 했든 안 했든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면 내가 문재인 대통령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개인으로서 간첩질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거 나하고 뭔 관계예요? 네. 대통령으로서는 그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대통령으로서는.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내일 또 저희들이 정말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 시대의 국가를 경영해 보았던 노재봉 총리라고 아시죠? 또 얼마 전에 했던 바로 그 정홍 총리도 아시죠? 심지어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달 반, 두 달 전에 검사 37년을 했습니다. 윤석열보다 앞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진급을 못해가지고 평검사로 37년을 근무하다가 퇴임을 하신 바로 정명호 검사님이 퇴임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 그분이 현직 검사로서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판세를 수사하면서 조사하면서 옆에서 조사하는 걸 다 봐가면서 최고의 베테랑의 그 검사가 은퇴하는 62살인가 된 분이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알았을 뿐입니다. 저는 작년 6월 8일 날 이미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 않았고, 지금 지도자들이 다 이제 나라 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웠고 어떻게 지켜왔던 나라인데, 지금 와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이걸 좌파한테 넘기고 또 북한의 주사파한테 넘기려고 하느냐. 저는 이러한 그 발언을 하기 전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좌파가 있어요. 대학생들이 있고. 근데 걔들의 진심을 들어보려고 또 대화도 해보면요.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통이 그렇게 좁습니까? 그래, 나를 보고 대학생들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일단은 북한한테 넘겨주자고요. 나라를 통 크게. 넘겨줘도 북한이 삼성전자 운영 못해요. 현대정책 운영 못하면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북한이 내놓으면 안 되지 너희들. 그때 민주화운동 다시 해서 김정은 아웃시키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철없는 대학생들. 네. 얼마나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북한에 일단 나라를 넘겨준 뒤에 그 후에 다시 민주화운동을 하자는 거죠. 네. 이런 실전적인 이야기 들 때가 많이 듣고 말도 안 되는 말들도 내가 수도도 들으면서 그럼에도 국민들이 이제 올해 후반기에 들어서서 작년 7월달 들어서서 국민들이 이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제일 먼저 빨리 돌아선 단체는 검사님들. 역시 검사님들은 뭐 99%가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인가요? 네. 이성윤의 똘마니 그 몇 명 빼고는 네. 전 검사들이 전체가 다 돌아왔다고 보고 검사님이 돌아오니까 요즘은 이제 재판부가 네. 뭐 다 이제 돌아온 것이 아니죠. 정상이죠. 네네.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이제 돌아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황장여 선생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황장여는 북한의 2인자 아닙니까? 2인자. 네. 2인자가 하는 말을 들어야죠. 남조선에 5만 명의 고정간첩을 우리가 심어놨다는 거예요. 5만 명. 네. 5만 명을 심어놨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또 댓글을 다는 거예요. 지금도 달 거예요. 지금 뭐 정강훈 왜 개소리 하냐 뭐 하냐. 그 고정간첩입니다. 저놈들 다. 여기 거의 없어요. 여기는 거의 없죠. 네. 여기 보니까 뭐 강현대 변호사님 똑소리 납니다. 그런 말만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그 이쁘다 뭐 그런데. 그래서 강현대 변호사님 이쁜 사람은 여기 데이트 신청 한번 하세요. 네, 상담해 드릴 테니까. 변호사 돈 안 받고 상담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대한민국이 서서히 미국의 칠함대처럼 서서히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이 정도로 돌아와서는 안 되고, 돌아오는 3일절입니다. 3일 1일 날을 D-Day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일 독립운동을 재현을 해서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헌법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싹 정리해야 됩니다. 네. 3일절 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3일절 준비를 위해서 1000만 명 조직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일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저 북한식으로 통일되는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북한도 아니고 남조선도 아니고 중간쯤에서 좌파로 통일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는 게 있는데 네. 반드시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돼야 됩니다. 네. 예, 통일이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북한 체제로 통일되면 안 되는 게 낫죠. 네. 네. 이걸 위해서 우리는 3.1절을 우리가 D-Day로 잡고 지금부터 전 국민들이 부족한 정강훈 목사가 제시하는 말을 이해를 참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우파 국민들 중에서도 내 가슴 아픈 게 깜방에 내가 있을 때 우리 편 그 국민들 중에서도 가슴 아픈 편지를 나한테 하는 사람이 네. 들어있어요. 네. 그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왜 바이러스 걸린 상태로 8.15 광화문 집회를 왜 나갔습니까? 이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연설할 때 행정당국에서 나 여기 못 가게 하려고 나를 자가격리 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실 내 통보 받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말만 들었거든요. 그렇게 연설했더니 나를 보고 슈퍼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네, 전파자 거짓말. 저 우파 국민들이 나를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을 할 때는 최소한 우리 서태빈이나 나한테 전화를 해서 사실 확인을 좀 하시고. 네.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내가 걸린 것을 확인됐던 걸 알았으면 내가 강원에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네. 이 상식적인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편 사람들이 또 저를 타격하는 이런 일도 그 외에도 뭐 편지 온 것 중에 보면 뭐 영적인 성경 같은 것도 보면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성경이나 영적이나 신앙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도 나를 막 풍기하고 하시는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야죠. 여러분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나는 하루에 성경을 3번, 4번 읽어요.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봐야죠.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최고의 신학자 정성구 박사님 있지 않습니까? 네. 손원배 내 친구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알아야죠. 그걸 보면. 네. 그런데 그냥 뭐 별것도 아닌 개척계 젊은 목사들 30, 40대 젊은 목사들이 그냥 나한테 반말로 정강훈 정신 차려 말이야 막 이럴 때 내가요 참 야 이거 언제까지 내가 참 이걸 제가 이번 기회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제가 옆에서 뵈면 보기에는 풍채도 크시고 거침이 없으시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막 소통을 치실 정도니까 얼마나 겁이 없으시고 그러세요. 근데 또 알고 보면 속에 굉장히 여린 쉽게 상처받으시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늘어나시고. 지금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3일 집회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합법적이라는 근거를 다 제시해 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심스러워 할 수 있는 뭐가 불법이고 합법인가를 가이드라인을 아주 정확히 해줘가지고 목사님이 자유롭게 숨을 수 있는 그 공간을 합법적으로 마련해줬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하시면 다시 조사받거나 깜빡하실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튜브로 실시간 1000만 명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아, 광화문에 안 가도 네, 네. 각 집에서 동시에 실시간 1000만 명이 네, 저 국민대회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네. 그리고 진짜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앞으로 저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꼭 우리 교회 사무실로 전화해서 사실 확인을 먼저 꼭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뭐 책망해 주셔서 좋고 이런 말들입니다. 다 좋은데 정강훈 너 하는 주장도 좋고 말도 좋고 다 동의하는데 왜 너가 해야 되냐? 너가 뭔데 네가 앞장서서 한국교회 위에 분립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들을 들을 때요. 네. 참해요. 왜냐하면 네. 저는 이렇게 내가 애국운동하고 또 목회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제가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내려오는 한국교회 맥이 있어요. 주기철, 손양원, 길산주, 이성봉, 그 다음에 이제 김종곤, 조영기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네. 나는요, 김종곤, 조영기 목사님한테 오다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난 그분들한테 처음에 지시를 받을 때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네.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질서를 따라서 순종해서 나는 하는 것이고,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저하고 함께 했던 사람 중에 몇몇 사람들은 또 뛰어나가지고 자기 조직 새로 만들고 말이야 막 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러면 정 그렇게 하면 내 자리에 와. 내가 비켜줄 테니까 여기서 해. 여기서 하고 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운동할 때 하와이에서 네. 제일 힘든 게 한 사람이 누구냐? 제 축구는 가까운 제일 측가운 박용만이라든지 도산안청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들게 한 겁니다. 사실은. 네. 제가 애국운동 해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아니 우리 우파 중에 우리와 함께하던 중에 내가 하는 일이 시기 질투가 나서 나를 씹고 타격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내 하는 자리에 와서 한번 하라는 거지. 내가 비켜줄 테니까. 그럼 난 얼마나 좋아요. 밑에 내가 자문해줄 때가 한번 해보라는 거죠. 전체 뭐냐 나같이 희생을 못해요. 이게 보통 희생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여러분 KBS, MBC, SBS 그 정말 그분들의 그 선동에 넘어가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거든. 말도 안 되는 말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궁금한 걸 많이 풀어드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3.1절까지 1000만 명을 빨리 우리가 조직해서 한 방에 우리가 딱 정리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열어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변호사님 나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